요즘 통장 잔액을 보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젊을 때보다 모아둔 돈은 더 많은데 왜인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켜면 노후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병원에 가면 의료비 걱정이 앞서고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걸 때도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돈이 더 필요한가 보다. 노후 자금을 더 모았어야 했나. 연금이 부족한 게 문제야. 그렇게 다시 재테크 영상을 찾아보고 금리를 비교하고 절약 방법을 메모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도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노후의 불안, 돈이 아니라 이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의지할 곳을 잃는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려서 불안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돈 문제라고 믿어왔던 그 불안의 뿌리를 정약용의 시선을 빌려 조용히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그 막연한 무게가 어쩌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제일 낯설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함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돈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연금이 나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자녀가 잘 살아도 왠지 모를 초조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더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정작 돈을 더 모으고 나면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도 잃고 지위도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가장 깊이 흔들렸습니다. 조정의 신하도 아니고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스승으로서도 제자를 가르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그는 비로소 불안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은 쓰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어쩌면 같은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은퇴 이후 우리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잃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을 측정하던 척도가 사라졌습니다. 월급, 직함, 업무 성과, 승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멈춰버린 자리에서 우리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과 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글을 썼고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가라앉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약용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노후를 다시 바라보는데 어떤 언어가 되어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론가 도착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시간이니까요.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어색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동창회 자리에서였다고 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지 라고 말하면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라고 하자니 거짓말 같고 그래서 애매하게 웃고 넘어가는데 그 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은행에 서였다고 합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직업란에 쓸 게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인데 그 많은 경력이 은퇴하는 순간 무직이라는 한 글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방법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로 불렸습니다. 과장님,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그 호칭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과 직책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시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조부모. 그것도 정체성이긴 하지만 왠지 나 자신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조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학문적 명성도 관직에서의 성과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이름표가 사라진 것뿐이다. 그 이름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표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였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증명하는 증표였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게 없어지니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걸 은퇴 후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혼란입니다. 나를 설명하던 언어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말을 잃습니다.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나 자신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찾으십니다. 경비, 배달, 택시 운전.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절실한 건 할 일이 필요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갈 곳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관직을 잃었지만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모든 책들이 그가 쓸모없어진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쫓겨났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우리는 오랫동안 반대로 믿어왔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자리는 나를 정의한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빌려준 이름표였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름표가 없어진 지금,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함 없는 나, 월급 없는 나, 명함 없는 나. 처음에는 그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녀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놀지라고 말하기엔 왠지 부끄럽고 바쁘게 지내라고 하기엔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뭐 하세요? 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준다면 우리도 조금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체성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죄인이었지만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고 농민들에게는 농사법을 알려주는 조언자였고 가족에게는 편지를 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름표를 잃었지만 여러 개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손자에게는 여전히 할아버지이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산책 친구이고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고 집에서는 요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큰 이름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의미들입니다. 그 의미들이 모여서 은퇴 이후의 나를 다시 만들어갑니다. 불안은 빈자리를 못 견뎌서 생깁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처럼 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 드신 날을 기억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혈당 수치를 주의하셔야겠어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숫자들이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어딘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진 결과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가 서랍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저녁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당뇨 전 단계라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나았고 다쳤어도 금방 회복되었고 밤을 새워도 다음 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믿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가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찹니다. 무릎이 아파서 쪼그리고 앉기가 어렵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걸어가던 길에서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누워 있으니 처음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학자였고 관료였고 언제나 정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니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체력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자를 안아주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제 정말 나이가 든 건가?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봐, 요양원에 가야 할까봐, 내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존엄을 잃는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병들어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의 취약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 오십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혈압에 좋다는 것,
기억력에 좋다는 것. 하루에 먹어야 할 알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침마다 그 알약들을 일렬로 놓고 물과 함께 삼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 병과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와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과 싸우는 걸까요?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몸과 싸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병이 생기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몸을 기대하고 예전의 체력을 요구하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을 배신했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배신한 것이 아니다. 몸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살 몸에게 40살의 일을 시키고 70살 다리에게 50살의 속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벤치에 앉아 쉬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쉬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을 텐데 이제는 중간에 앉아야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일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몸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었고 아프면 치료를 받았고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아직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해도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해도 가벼운 것은 들 수 있습니다. 밤을 새우지 못해도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봅니다. 여전히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내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자. 이제는 나를 좀 더 돌봐주자. 우리 함께 오래 가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몸과 대화하라. 불안은 통제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통제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불안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 몸이 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온 동반자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듦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거실 때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잠시 멈추신 적 있으십니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하면 괜찮을까? 혹시 바쁜 건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별일 아닌 안부 전화인데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다음에는 좀 덜 자주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명절에 자녀가 찾아옵니다. 반갑고 기쁜데 동시에 조심스럽습니다. 밥은 먹었니? 힘들지는 않니?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많이 물으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뭅니다. 용돈을 주고 싶은데 받지 않을까봐 슬쩍 가방에 넣어둡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배웅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었고 자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분명했고 그 역할은 확실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면 한숨 섞인 설명이 돌아옵니다. 병원에 가면 자녀가 의사 선생님께 대신 질문합니다. 우리는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정약용도 이 역할에 전환을 겪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더 이상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자라서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서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 곁에 없으니 너희가 많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구나. 정약용의 편지에는 가르침보다 미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행간마다 묻어납니다. 우리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게 싫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숨기고 괜찮은 척합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혼자 남으면 외롭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물었을 겁니다. 요즘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응, 가끔 보지.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를 만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우리에게도 그 연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옛 친구들과는 공통 화제가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렇게 관계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립니다. 다들 답장을 합니다. 크크크. 좋아요. 우리도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모티콘 하나 눌러둡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에서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단톡방 알림을 끄게 됩니다. 시끄러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때 생긴다. 그는 유배지에서 물리적으로 고립되었지만 글을 쓰고 책을 저술하면서 후대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연결이 필요합니다. 꼭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공원에서 마주치는 산책 친구와의 가벼운 대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의 눈 맞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줍니다. 자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봅니다. 자녀가 대답합니다. 바쁘게 지내요. 아버지는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도 잘 지내. 짧은 대화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긴 대화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니까요.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아버지는 힘이 난다.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너희를 응원할 수는 있다. 그는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렵다면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대신 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꺼이 감당하는 관계니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랬듯이 이제는 자녀가 우리를 감당할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미소 짓습니다. 자녀 목소리가 들려서 좋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 몇 마디만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 덜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때때로 서로를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느슨하게 부담 없이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 느슨한 연결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끝에는 항상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 기준에 따라 살면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연봉 인상도 없고, 성과 평가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지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지도 없이 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같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조정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임금을 잘 섬기고 백성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동료들과 협력하면 되었습니다. 그게 신하로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그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은 혼란에 빠진다. 그에게는 더 이상 관직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했을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정약용은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기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우는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돕는 것.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의미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우리에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 자체가 낯설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려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책을 덮습니다. 이걸 읽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 때는 책을 읽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교양을 쌓거나 승진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왠지 허전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를 찾지 말고 의미를 찾아라. 모든 일에 쓸모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그저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책을 읽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성과가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성취보다 경험이 의미 있습니다. 그 전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운동 삼아라는 목적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걷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듭니다.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쓸모있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걸 봐서 뭐하나 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낮잠을 자면 시간을 허비했다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여전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조급하게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았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태도다.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성취가 없어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노후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어떤 날은 우울했고, 어떤 날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500여 권의 책이 되었고, 그의 사상이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매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잠이 옵니다.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노후입니다.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혹은 외출 준비를 하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고 눈가는 처졌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거울로 직접 마주하면 또 다른 충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물론 하루아침에 늙은 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도 이제 노인이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저항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30년 전에 있는데, 몸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 괴리가 불편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 괴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배 갈 때 47살이었고, 돌아올 때는 65살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몸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을 보니 내 손이 아니다. 주름진 이 손이 언제 이렇게 늙었는가. 하지만 정약용이 힘들어했던 건 늙은 외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힌 건 늙었다,
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젊고 유능한 관료로 봤지만 이제는 늙고 쓸모없는 죄인으로 봤습니다. 외모의 변화보다 더 아픈 건 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천천히 크게 말합니다. 그들은 친절한 것뿐인데 우리는 왠지 모욕당한 것 같습니다. 나를 늙은이로 보는구나. 그 시선이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할 때 나는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우리는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늙은이로 취급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카페에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왠지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그들의 대화 주제도 낯설고 심지어 메뉴판도 읽기 어렵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와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 걸까? 젊었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클럽도 가고 술집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콘서트도 갔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우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나이 든 사람이 왜 여기 와? 누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조정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잃었고 한양이라는 자신의 공간을 잃었습니다.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곳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는 아니었지만 동네 아이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높은 관료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할 자리가 없다면 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문 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우리는 옛 자리를 잃었다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영원히 우리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도, 역할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돌려주고 우리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갑니다. 안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저기 들어가 볼까 하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는 아직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노인 취급합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어정쩡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완전한 죄인도 아니었고 완전한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관리도 아니었고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위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든 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 그룹에도 노인 그룹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존의 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얼굴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겪어온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흰머리 하나하나가 견뎌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건 늙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때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늙은 얼굴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18년을 견뎌냈다. 이 얼굴이 자랑스럽다. 우리 얼굴도 그렇습니다. 이 얼굴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키우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젊은 얼굴이 아름다운 건 가능성 때문이지만 늙은 얼굴이 아름다운 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에는 우리의 인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늙은이로 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외모는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있고,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과일이 익으면 색깔이 변하고 겉모습이 달라지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맛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안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뗍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섭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젊은 얼굴은 아니지만 이 얼굴로 충분합니다. 이 얼굴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보십니까? 6시, 7시. 젊었을 때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알람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뭘 하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약속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빈 시간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 되는 건가?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쫓겼고, 항상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다릅니다.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되고, 여행을 가려 해도 귀찮고,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의욕이 안 납니다. 시간이 많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간만 많고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내가 흐르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돌아보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오늘 뭐 했어? 배우자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부끄럽습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비슷할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정약용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을 정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을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편지를 쓰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정한 일과를 지켰습니다. 그 일과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는 감각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과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매일 한 편의 칼럼 읽기,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가기. 작은 일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채우는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도 아무 의미 없는 일만 했다면 그건 빈 시간입니다. 반대로 1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건 채워진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라. 시간은 저절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무언가를 하면 시간은 의미가 됩니다. 공원에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봅니다. 조깅하는 사람,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시간은 각자의 것이다. 남들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바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도 이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도 시간을 쓰는 한 방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강물을 바라보는 시간, 새 소리를 듣는 시간,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도 가치가 있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모든 시간이 생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게 쉼입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시계를 다시 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습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니까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의미 있게, 어떤 날은 그냥 흘려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인 날들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뭔가를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물어 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노후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행복했나? 그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하고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뿌듯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했고 앞으로 나아가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런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월급도 없고 성적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행복을 느껴야 할까요? 무엇이 좋은 하루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누리는 데 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얻은 것들이 진짜 행복을 주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에 쥐어집니다. 향기가 올라오고 첫 모금을 마시면 입안에 퍼지는 맛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 이 작은 경험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걱정을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크고 특별한 데 있지 않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작은 것들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차 한 잔, 책 한 페이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만난 꽃, 손자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행복이라고 부르기 민망합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평범한 식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사가 당연했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날이면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웃긴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게 뭐라고 행복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그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행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생 큰 행복을 쫓았습니다. 승진, 성공, 부호, 명예. 하지만 그런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행복은 매일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칩니다. 그냥 햇살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햇살입니다. 하지만 잠시 그 햇살을 바라봅니다. 따뜻합니다. 눈부십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큰 것만 찾다가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저녁을 먹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서 이제는 특별히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이 침묵이 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전화 한 통이면 닿을 수 있다는 것,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행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오늘 하루, 나는 행복했나? 다시 질문해 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나쁘지 않았어. 크게 기쁜 일은 없었지만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모으면 행복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견뎠습니다. 작은 행복들을 모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 햇살이 행복이었고, 어떤 날은 제자의 편지가 행복이었고, 어떤 날은 책을 한 권 마친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작은 행복을 알아차리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더 많은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오늘 하루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또 하루의 작은 행복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처음에 품었던 질문, 노후의 불안은 정말 돈 때문일까? 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답을 찾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질문을 품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8년 만에 가족을 만났고 다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에 정약용은 성공을 추구했고 인정을 갈망했고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집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들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직함은 없어졌지만 자유를 얻었고 월급은 끊겼지만 시간을 얻었고 역할은 바뀌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잃은 것만 보고 얻은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액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대신 전화 한 통으로 목소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대신 아무 계획 없이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퇴 이후에 생긴 자유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유는 얻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 삶의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고 옛 역할을 그리워하고 옛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졌는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은 상실에서 왔습니다. 기준의 상실, 역할의 상실, 통제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의미. 이런 것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늙은 얼굴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빈 시간이 아니라 살아낸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권력도 없었고 부도 많지 않았고 명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살았고 자신이 선택한 의미로 채웠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살았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큰 성공도, 많은 돈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후회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노후의 불안, 돈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습니다. 자신과의 평화였습니다. 그것들을 되찾을 때 통장 잔액이 얼마이든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할 것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을 빌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